안녕하세요. 네, 법무법인 지원 학교폭력 전담팀 장건수 변호사. 네, 김다희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가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건 전체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한테 도움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꼭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통 학교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사건을 전체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결정을 하시는 거는 부모님인데 부모님께서 이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가 선임될 만한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 일단 부모님은 그 당시의 일을 본인의 자녀를 통해서 전해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별일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근데 자녀가 사실대로 말할 거라고 믿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자랐을 세대에는 아이들은 원래 좀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크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 사건인데 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하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막 애들 문제인데 변호사까지 굳이 뭐 선임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아무래도 네, 맞아요. 부모님들께서는. 근데 저희가 사실 해보면은 학교폭력 문제라는 게 그냥 학교에서 애들 좀 다투고 학교에서 끝나는 걸로 이제 종결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사실은. 형사랑 민사사건으로 이제 번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됐다라고 하면은 민사나 형사로 번질 수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럼 저희 법인에 지금 실제 사건 의뢰 주고 계신 분들은 뭐 어떤 문제로 조금 많이 의뢰를 좀 주고 계신 건가요? 뭐 일단은 사건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언어폭력 사안도 있고 신체폭력도 있고 뭐 성폭력 사안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피해자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비율적으로 보면은 뭐 6대4나 7대3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를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가해 학생들 일단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께 사실대로 다 말하기에는 굉장히 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고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가해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한 행동에 대해서. 네,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네. 나는 그거는 진짜 장난친 건데 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까먹고 있는 거죠. 근데 피해 학생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그쵸. 이야기가 돼서 굉장히 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니까 피해 학생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을 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피해자 측이 많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가해 학생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사실 형사나 민사 사건까지도 이제 차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제 피해를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또 의외의 결과네요. 사무실에 좀 의뢰 주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많은 거는.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네. 더 필요한 사람은 가해 학생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방어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그럼 네. 종종 학교폭력 신고가 되면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학생 확인서랑 네. 보호자 확인서인데요. 그 학생들이 이게 자기가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모르고 좀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으실까요? 먼저 가해 학생 네. 가해 학생의 경우에 네. 좀 실수하는 경우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뭐 고의로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글을 올린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은 학생이 있다면 학교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해 학생으로 몰린 학생들이 학폭위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공개 계정,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만 모여 있고 정말 뭐 한 50명에서 70명밖에 없는 작은 계정에다가 맞아. 이제 저희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공개 계정에 올렸으니까 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성하지 않는구나 해서 반성 점수에서 굉장히 불리한 점수를 부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명예훼손 관련해서 뭐 전파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법리적인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좀 발생할 수 있는 오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임에도 조언을 받지 않고 작성했다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작성을 해서 좀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좀 목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진짜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단톡방에서 이거 우리 비공개 네, 몇명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런 거 진짜 많이 하고 저도 하나 좀 첨언하자면은 그 가해 학생들이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걔가 그럴 만한 행동을 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많아요. 걔가 뭐 네. 때렸다 그러면 걔가 맞을 짓을 한 거예요. 네. 걔가 먼저 뒷담화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저는 계속 당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좀 쓰는 경우가 네, 많죠. 네. 그래서 네. 피해 학생을 오히려 탓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심의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눈살을 좀 찌푸리게 되는 네, 맞아요. 좀 대표적인 네. 경우가 아닌가.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몰라서 맞죠? 그런 것 같아요. 성가시게 하면 뭐 피해 학생을 때려도 되는 건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위원들은 받아들이게 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작성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피해 학생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폭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자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들도 함께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 부분인데 작성을 하면서 불완전한 이제 기억에만 의존해서 왔다 갔다 한 뭐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미숙하게 작성한 확인서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가해 학생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쌍방으로 사안이 몰리고 이제 가해 학생 쪽 사안은 아무 일 없이 무마가 됐는데 오히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몰려서 처분을 받게 되고 이런 경우까지 좀 발생하는 안타까운 모습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학생이라고 해도 학교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심의위원들이나 이제 선생님도 그렇고 그 사건이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학생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 사건을 파악하는 거라 피해 학생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을 안 하면은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이것도 한번 상담을 받으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그쵸. 좀 안타깝긴 하네요. 장 변호사님 네.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도 이거는 정말 도저히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떤 게 있는지 변호사 도움 없이 하긴 좀 힘든 사건 어떤 게 있는지 좀 예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일단은 변호사를 꼭 써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학교폭력의 그 내용 자체가 민사나 형사로 번질 수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하고 꼭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형사 재판하고 달리 사실 인정이라든지 처분을 내리는 게 훨씬 유연하고 좀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폭력을 먼저 신고하는 이유는 이렇게 조금은 쉽게 쉬운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인정받게 되면 이게 그대로 형사나 민사에 원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소 그 심의위원회에서 인정했던 것들이 부족한 면이 있고 증거가 불충분한 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민사나 형사에서도 자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부터 학교폭력 심의 단계에서부터 적정으로 대응을 해서 나중에 민사나 형사가 발생되지 않게끔 그쵸. 네, 처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인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게 오히려
피해라든지 나중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한번 이게 뭐가 어그러지고 나면 뒤에서 이런 부분을 바로잡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학폭 단계에서부터 이런 민형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종합적으로 좀 뭐 멀리까지 보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 거를 너무 그렇게 어렵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민형사가 관련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은 상담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꼭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이제 목적으로 방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상담만이라도 받아보고 자신이 현재 어떤 지금 위험성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아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뭐 학폭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학폭 2단계에서 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검토하는 서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랑 부모님들께서 그냥 이거 뭐 학교에서 학폭 초기 단계에 작성하라고 그냥 건네주는 서류인가 보다 이렇게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작성해서 제출하셨다가 불이익을 보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이제 초반에 약간의 조언만 받으셔도 사건의 방향 전체가 뒤바뀔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사건 전체 위임까지 고려하시지는 않는다고 해도 학폭 확인서 작성 단계에서만이라도 좀 자문을 받으시면 분명히 엄청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 채널 운영하는 것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도움 드리기 위한 거니까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런 부분으로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좀 달 수 있도록 해볼게요. 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고요.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